다른 작품전 같으면 사실상 설명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글씨를 써놓고 어떤 문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서체로 썼느냐 이거면 이제 끝인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지금 선생님 하신 이 전시회는 뭔가 조금 관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주제 몇 개들이 조금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릴까요? 전시장 입구에 이제 조그맣게 전시 컨셉 배너를 붙여놨는데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포스터로 붙어 있어요? 조그만한 설명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번의 개인전 가지고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평가한다는 것, 단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걸 좀 무리이고요. 그래 저도 충분한 걸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무슨 주제로 무슨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할 건가, 이것을 설정하는 게 중요했고, 한 2회, 3회, 4회 계속 사실은 계획된 게 있어요. 개인전을 앞으로 한 4번, 5번 정도 하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전시에서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좀 작품을 해보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배너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적 글씨, 한국의 미라고 보통 하죠. 한국적 미감, 이것을 단순한 조형, 단순한 선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장도 비교적 짧은 문장, 한두 개의 글자로 있지만 한 구절, 한 단어, 두 자, 세 자, 네 자. 왜냐하면 그 긴 문장은 독자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읽기가 어렵고, 저는 그것이 이제 좀 감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짧은 문장, 짧은 단어, 그리고 그것을 한국적 미감을 실어서 선지를 구사한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국의 글씨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 문장을 좀 피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첫 번째 테마는 한국적 글씨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글꼴 연구입니다. 글꼴.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적 글씨, 한국적 글씨를 찾겠다, 찾아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적 글씨도 뭐 여러 소재가 있을 텐데, 여러 유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는 옛날 현판 글씨에서 보여주는 주목성이 높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옛날 현판은 고현판 글씨, 광화문, 한내문 뭐 이런 현판들을 떠올리면 한글 현판 말이야, 아니면 한문, 한글 현판은 잘 없잖아 옛날 게. 한문 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는 무슨 예를 들어서 추사 김정희 현판이라든가 뭐 우리가 대웅전이다 무슨 뭐 맞습니다. 그런 현판. 그걸 보면은 전달하는 메시지 위주지, 작가 자신이 이걸 왜 썼고 언제 썼고 자기 이름을 넣는다거나 이 별도의 그 공간을 따로 할애해서 작가를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형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위주로 주목성 높게, 그리고 아주 담담한 필치로, 그게 아주 솔직한 글씨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면서 솔직하면서 내면의 어떤 것들이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하고자 하는 글자의 메시지가 그래서 잘 전달될 수 있는 주목성이 높고, 그런 점을 좀 저는 재현해 보고 싶어서. 물론 서체는 다릅니다. 서체도 다르고 선질도 다르고 다 그건 좀 제 창작이 가미된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이제 글자도 20자나 지금 해놨고 시자도 20자나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알겠어요, 뭔지. 그게 뭐냐면, 자, 글자, 이 글자를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이제 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서예는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내가 이렇게 이만큼은 많이 썼지만 사실상 그 독자들, 그 관객들 앞에 보여주는 건 하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랬을 경우와 이거는 여기다가 하나 걸어놓고 이거 실패했는 걸 여기다 밑에다가 이만큼 뿌려놨다고 생각하면 그 보는 관객의 그 보는 사람의 감동은 더 하다는 얘기죠. 이 많은 것 중에서 이거 하나를 골랐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이 많은 고심의 흔적이 결국 밑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를 20권이나 썼는데, 글 한 자만 20권을 썼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자를 골라내고, 또 20권이나 썼던 그 시자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글씨라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걸어놨는 것보다 나는 저게 어떤 그 작가가 창작하는 과정에 관객이 일단 문 열고 와본다는 그런 뜻에서 나는 저기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그냥 글자 한 자를 이렇게 20번 다르게 썼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그 한자의 글자를 잘 써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난 그렇게 찾았다 이렇게 저렇게 마치 시인이 산에 올라가서 그 한자 저 문자 한자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 산저산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 한자 맞추고 나니까 눈물이 톡 쏟아지더라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그저 거기서 나는 이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몇 점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소 나는 거기서 이제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런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써서 이렇게 똑같이 디스플레이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직 그 중에서 최고로 나은 것을 작가 자신이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열해 놨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것은 조금, 선생님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좀 그렇지 않고요. 그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많은 글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제가 선정해서 디스플레이 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펼쳐놓고 독자들이 각자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이나 기억들을 떠올려서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 그게 감상의 묘미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떠오른 생각이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그 글자를 이렇게 해놨는 것 중에서 또 이제 그 관객들한테 빨간 딱지를 5개를 하나 줘요.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글자에 가서 한번 붙여보라.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네, 좋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이번에 이 전시가 저는 어떤 하나의 그 작용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여기서 첫날 그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지 싶은데 그 팽팽한 줄이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팽팽한 줄 같다.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 서예의 본질을 끊어버리고 어디로 지 마음대로 날아가면 자유스럽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미 서예가 아닌 다른 걸로 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가가 고심했는 흔적이 뭐냐. 자,
서예라는 것을 끝까지 움켜쥐면서 연을 띄워서 가볼 수 있을 만한 데까지는 지금 다 가보았다. 여기 저기 이렇게.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갔다가 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위로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참 그 보이지 않는 팽팽한 선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 또 이 긴장감도 있어요. 뭐냐면 얼음 표현할게요. 이게 나는 보면서 이렇게 여기는 얇은 얼음, 가면 갈수록 얇은 얼음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설좀 저쪽하면 꺼져요. 가는 데까지 와 있는 여기 딱 와 있는 느낌이에요. 한 발짝 나면 꺼지는데 이 긴장감이라는 나는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작가가 결국은 그 붙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놓지 않으려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때도 제가 한마디 했지만 원래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어떤 시인의 말이더라고. 발에 발갑, 족갑, 수갑이고 족갑을 차고 아름다운 춤을 춰라. 춰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그 중국어로 나는 영어를 내가 원어는 모르는데 그 진질령 교수 그걸 써먹었더라고. 이제 려靠跳.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족쇄를 차고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춤을 추라는 얘기거든. 차고 추라는 얘기예요. 벗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걸 체험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작이 오한 동작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쁜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가보았다는 것은 나는 그 대단한 어떤 이 모색이고 탐색이라고 나는 봐줘요. 그래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대면 그러면 서위처럼 서위는 필법을 타파했던 사람이에요. 동기창이가 먹법을 타파했거든. 서위는 필법을 타파해보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이 대담이 처음 시작할 때 전시 괜히 갔다 이런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의 평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훨씬 많았고 제가 충분하게 컨셉을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항상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전시를 할 때 작가는 그 작품을 하고는 전시를 했을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왜 겸손해야 되냐? 관람객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람객들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근데 전시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많이 인색해 있거든. 그런 걸 생각을 제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선생님. 이제 시카고 대학의 또 유명한 미술 평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술의 세계에서 꼭 필요한 거냐? 사실은 평론가가 작가를 죽이는 거다. 무익하다. 평론은 무익하다. 평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평론이라고 이제 국한시켜서 본다면, 왜냐하면 감상자가 자기식대로 감상하는 것을 침해하는,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준비 부족이다. 저도 뭔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이런 멘트는 던졌지만 사실 이면의 속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감상을 해달라. 이게 옳은 감상법이다. 이 전시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감상법을 소개한다거나 컨셉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 문제는 그 혼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각각 감상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혼자 작품을 감상하면 뭔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 보이는 그런 감상자에게는 그냥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런 정도로 현재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법 예술은 있고 요즘 예술 서법이라는 것이 그 얼마 전부터 또 얘기 나오고 이제 그 뉘앙스가 사실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간격점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철학 서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예라고 하면 철학보다는 인문이 더 가까운 말이거든. 인문. 이제 철학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데피니션의 문제인데 철학이 뭐냐 여기에 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정의들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서예를 하시고 이제 철학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서예 전공했고 나중에 철학을 전공했노라 이제 이런 걸로 썼는지 아니면은 뭔가 철학 서예가 따로 있는지 서예 철학이 따로 있는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서예 철학. 예. 현재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것이 좀 더 가까워지고 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이제 아직은 분리되어 있죠.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서예 철학이 뭐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 이어서 하면 서예 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지금 약간 거칠게 단순화시켜 정의를 내리자면 물론 글로 쓰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 좀 더 나은 정의가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거칠게 단순화시키면 서예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론적이건 실기 측면에서건 서예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걸 서예의 영역에 딱 적용시키면 서예 철학 이게 성립되지 말라는 법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예가들이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점, 이론적인 것이건 실기적인 것이건 서예라는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해결,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게 서예 철학이라는 거죠. 서예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서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판단과 평가의 기준, 이런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의 이런 시도들이 과연 그 보편성과 일반성을 띌 수 있는 것인가, 서예는 철학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서예는 인문학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우리 서예를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런 궁금증들, 물음들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은 해결인데 그 해결이 좀 더 심도가 깊다는 거죠. 심도가 깊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철학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문제 제시만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답을 자꾸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헤맨다라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 헤매는 것 자체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하튼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또 그 하나의 말이 사실은 되네요. 충분히. 철학을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뭐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유하는 이런 활동.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글씨 생각이 많아요.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고, 먹은 어떻게 가려야 되고, 뭐 조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서예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는 그런 물음들이죠. 이런 것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고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이런 활동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철학과 있고 서예과 있고 철학하는 사람 서예인 철학인 나눠져 가지고 이게 분리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 안 좋은 사고 습관이죠. 서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서예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서예하는 사람들은 고뇌하고 뭔가 답을 찾고 연구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갖다가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얘기. 제가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철학은 전문가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 아주머니들도 삶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철학을 전공하는 젊은 저보다 더 나은, 더 깊은 이런 사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그 생활인의 철학 이렇게 부르죠. 아주 일반적인 생활, 상식적인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답을 찾고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매우 소중하다. 그러니까 서예인들도 사실은 철학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전문적으로 철학적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차별성은 없느냐?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죠. 자기가 터득한 생활인의 철학, 소소한 일상 속에서 터득한 소소한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조금 더 일반화된 설명은 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반성, 보편성. 그래서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이런 활동은 해내질 못해요. 조금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인들의 그런 철학적 사유 이거하고 조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서예 철학자가 분명히 구분은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죠. 서예도 그렇잖아요. 네. 이쪽 산을 보려면 저쪽 산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 이쪽 산에서 이쪽 산을 어떻게 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예를 보려면 서예가 보이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안에 있으면 비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그 전공이 이제 나중에 그 서예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예를 지금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처려내고 정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그 언어 자체가 풍부해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그 서예를 가지고 좀 깊이 사유하고 또 그 안에서 향유하고 뭔가 느끼고 하는 이런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책들이나 서적들은요 참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로 보면 아주 그 맹점이에요. 그 진짜 우리로서는 보면 그걸 서예를 즐기다 간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나름대로 자기화 시켜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어떤 후대에 바라보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좀 서술해놓고 간 사람들이 진짜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남들한테 할 말도 없어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저한테 상당한 짐을 지어주시고 그러신데 제가 뭐 재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주 없어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는 해요. 근데 그 조금 주변에서 그런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비판과 그 토론 이런 담론 문화가 그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전시를 오픈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작품을 보더라.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그 자기 소견을 공론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별 힘이 없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서예가에게는 오히려 그게 좀 먹혀들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비참해지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감한 그 토론의 문화, 서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기 이익이나 자기 생각, 자기 견해와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설득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종의 학문하는 자세와 예술 실천에 종사하는 삶의 그 자세, 사람의 자세, 이걸 겸비해야 사실 그게 가능하거든요. 너무 이 실기에만 치중해 있으면 자기의 그 독특한 경험, 이걸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좋지 않다. 왜냐? 자기 견해와 다른 견해를 수용하는 이런 그 유연한 태도를 갖기 어려워요. 사고의 유연한 태도죠. 사고의. 생각에 있어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서예가들이 조금 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신랄한 토론, 그리고 비판의 문화. 비판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나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나의 이익에 어느 정도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거에 자기가 동의할 수 있고 이 용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여하튼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예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서예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 문화를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계급장,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치에 따라서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그 성숙한 토론 문화.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권리와 권위 이런 걸 내세워서는 설득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 봐요. 우리가 우선 인정해야 됩니다. 네. 전통파 또는 현대파. 자, 우리가 최근 우리 한국에서 붐이 얼마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캘리그라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죠. 네,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또 그리고 뭐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사실 저는 분명히 이건 캘리는 아니에요. 캘리 아니고 전통이라고 보기도 저는 좀 그리고 이건 현대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저기도 아주 잘 썼는데 거기에 잘 썼는데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전통이에요. 저는 사실 현대도 모르고 캘리도 모르고 뭐 우선 그 저는 이 일념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저 만족을 위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무의미한 낭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잘 써서 잘 썼으면 된 것이지 그것을 뭐라고 또 이렇게 붙여서 남한테 비주느냐? 이것도 저는 아주 상당한 저한테는 조금 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마 죽겠지만은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남자 요번에 지금 이거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뭐가 끌어오른 것도 없지 않아 했는데 근데 전통 서예를 앞으로 하실지 안 하실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전에 하셨던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거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도 필요해요. 캘리 너무나 대중적으로 친숙하고 서예를 좀 알리는데 상당히 그 공헌을 한 바가 있고 저도 그걸 인정할 수 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전통은 그런 전통 서예는 안 필요하냐? 너무 필요하죠.
그래 아까 켈리 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함께 가야 된다. 전통 서예, 전통 필법 여기에 발휘되는 그런 켈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바라볼 거다. 조금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그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건데 켈리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서예와 동떨어지게 나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글자를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걸 과연 서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켈리고 근데 서예로서의 켈리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이제 정도의 모든 것이 정도의 차이 이게 문제거든요. 얼마만큼 서예와 전통 서예가 가까워졌느냐 이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그걸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서예와 전통 서예가 조금 더 가깝게 지금 와 있는 켈리는 일종의 그 조금 나은 사례다. 관심은 있지만 당장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현을 못 시키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건 좀 우려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괜찮다.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우리 토론회 할 만한 그 당연하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켈리의 서예적 측면이 많이 실려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것은요 대중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느 하나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쨌든 뭐 비슷한 맥락 이제 뭐 어쨌든 맥락은 비슷해요. 근데 그 전통서에 아까 말씀하시다 저 이제 켈리였는데 전통서에 이제까지 전통서예를 연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기절을 말하자면 그 공력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생각이 나요. 공력이 깃들인 켈리 공력이 날아가버린 현대 이런 거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이 기조로 항상 이렇게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그 위에 어떤 꽃을 피워도 사실은 그렇죠. 자유로운 거죠. 호를 지금 북괴라고 썼거든요. 그 북괴의 의미가 어떤 건지. 북녘북자 저는 이제 음양오행 사상을 그렇게 신봉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있어 하니까 그걸 끌어다 말하면 북녘북자는 검은색이에요. 색으로 말하면 방위로 말하면 북쪽이지만 색깔로 컬러로 말하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서예랑 좀 맞죠? 먹색하고 그 다음에 자연 사물로 말하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제가 물을 소재로 작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색채, 다른 시도를 하지 않고 먹만 줄곧 사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 호와 좀 상통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북녘북자가 꼭 방위로서 동서남북의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시냇물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 앞에 펼쳐져 흘러가는 저 도도한 강물 저 시냇물을 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저것 디스가 아니라 때 저것은 뭐냐 이렇게 시냇물을 관조하고 있을 때 저 시냇물이 어디로 가지? 뭐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하잖아요. 그때 저 시냇물의 저가 북쪽이죠. 북녘.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은 흐를 수밖에 없고 그 남쪽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북계가 저 시냇물 이렇게 되는데 저 시냇물도 결국은 바다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약간 뭐 좀 연세라고 하면 뭐하지. 이거 제가 좀 낫죠. 참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왕국유 들어봤죠. 나진호하고 그 사돈 해가지고 그 저기 어디고 그 가서 그가 유명한 호수 있죠. 원명원 그 호수에 딱 죽어버렸거든. 그 나진욱이가 또 트러블이 생겼었어요. 예, 나진욱이도 최고고 쥐도 최고인데 그러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열받아가지고 사돈한테 열받아가지고 아주 죽어버렸거든. 그런데
그래서 삼경계, 네. 인생 삼경계. 그래서 첫 번째는 립이에요. 두 번째는 수. 세 번째 덕이에요. 보들덕. 그게 뭐냐? 근데 원문을 자주 활용해요. 근데 그 나무 실을 갖다다가 써서 세 사람의 식구를 갖다가 써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짓게 아니고. 그리고 제목을 인생 삼경계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인즉슨 밤새도록 서풍이 나무를 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나 있는 길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무슨 길을 가야겠노라 하는 걸 이제 그 찾는 거죠. 그게 입이에요. 입. 그래서 뜻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라, 지기를 쓰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다이 젠관 동부회 강에 계속 헐띠가 늘어나. 왜냐? 뭐 한 곳에 집중하니까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웨이샤오의 사쇠, 사람은 말하고 해보는 게 수예요. 그렇게 무엇을 집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보들덕자거든. 그런데 어느 날 휙 돌아보는데 저쪽에 어디에 그 아주 희미한 등불 밑에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있다. 근데 입수, 저는 지금 지금 수 2번 지났고. 이거 입이죠. 이제 첫 대운전이니까 입이고. 아마 그러니까 우리 잠 못 잔다는 거 알잖아요. 걱정 때문에. 예? 저도 요새 잠을 못 자는데.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수. 제가 봤을 때 수예요. 지키면 돼요. 조금 지키고. 그러다 보면 진짜 어디 저 부슬부슬한 저기 갈도 밑에 거기 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있어.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니 진짜로 너무 그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 기대도 기대고 채찍질도 채찍질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너무나 좋은 말씀. 이제 육아용어로 말하는 입지와 독행과 자득 이렇게 이제 육아적으로 부르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